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4년 8월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8월 1일에 올라왔던 독일의 초퍼 사건 영상입니다. 1981년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뉴트라우블링, 당시 이곳은 거주민 약 1만 명의 작은 동네였는데요. 이곳에 사는 쿠르트 바흐세이츠는 치과 의사였으며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해온 남성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것은 원장 쿠르트 부부와 간호사로 일하던 16살의 클라우디아 유덴만이란 여성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이 작은 동네의 치과에서 신기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환자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던 원장 쿠르트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이상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환자도 들었던 것을 봐선 잘못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혼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겠거니 했지만 이상한 목소리는 통화 내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날따라 혼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한 그는 대수롭지 않게 이 일을 그냥 넘겨버렸는데요. 문제는 다음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목소리는 그냥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비속어를 포함한 욕설을 내뱉었기 때문에 혹시나 환자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원장이었던 쿠르트의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결국 전화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담당 기사가 전화선을 체크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 혼선이 되는 경우 잡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렷하게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병원 전화선을 새로 교체하고 혹시 몰라서 새로운 전화기도 구입했는데요. 그럼에도 이상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초퍼라고 소개했습니다. 결국 쿠르트는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경찰에서는 누군가 벌인 악질적 장난이거나 최악의 경우 테러 활동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건물뿐만이 아닌 근처의 전화선을 전부 교체하고 중간에 끼어드는 전화를 추적하는 장비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초퍼의 정체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초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전화를 하고 있어도 끼어들지 않았고 또 수화기를 들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수개월간 조사를 벌였던 효과였는지 혹은 초퍼가 질려서 장난을 그만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지겨운 현상이 끝나게 되자 쿠르트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초퍼의 목소리가 이젠 병원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목소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때는 배수구에서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었고 콘센트의 구멍에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며 라디에이터의 틈에서 들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환자는 병원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초퍼의 목소리가 들려와 병원을 뛰쳐나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초퍼가 내뱉는 목소리는 보통 사람들을 괴롭히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속어가 섞인 욕을 주로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환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장 쿠르트와 그의 아내 역시도 타겟이 되어 자주 초퍼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만 초퍼가 유일하게 욕을 하지 않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클라우디아였습니다. 초퍼는 오히려 클라우디아에게 호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늘 공손하게 말을 건네기도 했으며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선택해 나타났다는 것이었는데요. 치과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 그것도 유령이 인간과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은 곧 이 작은 동네를 넘어 여러 곳으로 금방 퍼지게 되었고 전국에서 몰려온 취재팀으로 인해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유령과 심령현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직접 독일까지 찾아와 이 병원에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초퍼 현상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독일의 어느 유명한 초자연현상 연구가는 이것을 보고 이 병원에 알 수 없는 역장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병원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데요. 이런 와중에 기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사람은 바로 초퍼를 반하게 만들어버린 여자 클라우디아였습니다. 유령마저 반하게 만들어버린 소녀라는 타이틀은 신문 기사나 방송으로 만들어 내보내기에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소재였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몇 개의 신문사가 클라우디아에게 접촉해서 전속으로 인터뷰를 따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슈테른이란 이름의 잡지사에서는 클라우디아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독점 계약을 맺는 대신에 거액의 돈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현재 돈으로 약 몇천만 원 정도의 거금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이 계약에 응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슈가 되었으며 병원 안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 살던 환자들까지도 이곳에서 진료를 보겠다고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초퍼가 사람들에게 욕을 내뱉기는 했지만 치과를 홍보하는 데에는 아주 큰 공헌을 해낸 듯하네요. 그렇지만 홍보와는 별개로 이 사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원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고, 만약 이것이 유령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인근 지역 전부를 조사하고 전화선을 점검했습니다. 또 하수구에 들어가 일일이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딱히 수상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초퍼의 목소리를 분석하기로 결정합니다. 초퍼는 마치 로봇과도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분석 결과 후두부 질환에 걸린 사람과 비슷한 음성이었습니다. 마침 쿠르트의 병원에 다니던 환자들 중에 유사한 질환에 걸렸던 남성이 있었고, 경찰은 그에게 찾아가 여러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인이 아니었고 조사는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초퍼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1982년 3월 초였습니다. 병원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형사들이 와 있었는데요. 역시 또 알 수 없는 초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문장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꽤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맞은편의 거울을 쳐다보던 형사의 눈에 클라우디아의 입술이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형사는 자신이 거울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들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녀를 지켜봤는데요. 초퍼가 말하는 문장과 클라우디아의 입술 모양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형사는 즉시 자신이 발견한 것을 팀장에게 알렸고, 조사팀장은 클라우디아를 따로 불러내어 1시간 동안 병원을 떠나 경찰서에 잠시 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없는 1시간 동안 초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퍼가 어느 특정한 날에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매주 월요일은 초퍼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날은 마침 클라우디아가 직업학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병원에 오지 않는 날에는 초퍼의 목소리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참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클라우디아와 원장 쿠르트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경찰서로 불러내 따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사건은 클라우디아 혼자서 벌인 것이 아니고 원장 쿠르트와 그의 부인까지도 함께 동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즉 모두가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클라우디아는 목소리를 냈던 것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벌인 짓이라고 했지만 원장과 부인의 진술에 대해 경찰이 제시하자 곧 모두가 관심을 끌기 위해 벌인 짓이라고 실토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벌여서 관심을 좀 끌게 되면 클라우디아 본인도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치과 역시 홍보가 될 것 같아 벌인 일이었다고 했는데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아무도 이 장난에 관해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클라우디아는 초퍼의 목소리를 낼 때 속이 빈 컵이나 그릇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쿠르트의 병원 구조는 음성이 많이 울리는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빈 컵이나 그릇에 대고 목소리를 내서 마치 허공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만들고 사람이 내는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휴대용 음성 변조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작은 규모의 소문을 벌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전국 매스컴에 관심을 받게 되고 또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자 언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곤란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벌어본 적 없는 큰 돈을 제시받자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듯도 합니다. 세 사람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당시 만 16세였던 간호사 클라우디아 유덴만은 법원으로부터 약 1,500마르크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환율로 따지면 현재는 약 1,700유로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5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성년자의 나이여서 어리다는 점을 감안하여 큰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반면 원장이었던 쿠르트 바흐세이츠와 그의 부인은 사기극을 벌여 지역사회와 국가를 혼란하게 만든 죄로 인해 5자리 수의 벌금, 즉 수만 마르크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또 연방법원에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3만 5천 마르크의 벌금을 물어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환율로 따지면 약 6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한 광범위한 전기선 교체, 경찰 인력 낭비, 그리고 하수구 초음파 측정 등 여러 비용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쿠르트 부부가 이 벌금을 다 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얄짤없던 80년대 독일의 특성상 당연히 한 푼도 빠짐없이 벌금을 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후 쿠르트 부부는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했는데요. 독일 전체에 이미 얼굴과 신상이 다 알려졌다 보니 고개를 들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디아 역시 이 사건 이후 사는 곳을 옮기고 이름을 바꾸는 등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초반 독일을 비롯해서 초자연 현상에 관심이 많던 사람들에게 크게 뒤통수를 날렸던 사건으로 유명하다고 전해지는데요. 도무지 원인을 알기 힘들 것 같은 사건들도 풀리고 나서 보면 도대체 왜 몰랐었을까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그런 사건들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1980년대 독일에서 일어난 심령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8월 8일에 올라왔던 냉전시대 소련의 미스터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진영입니다. 이 두 진영 간의 대립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고 194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벌어진 이 대립을 냉전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이 냉전 시기 소련에서 벌어졌던 4가지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에 나간 사람 바로 유리 가가린입니다. 사실 유리 가가린 외에도 몇 명의 후보가 더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를 포함해 단 몇 명의 후보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우주비행사 후보생은 몇천 명의 파일럿들 중에서 정예 후보를 선발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정예 후보생들 중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발렌틴 본다렌코라는 이름의 파일럿도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 팀의 최연소 멤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렌틴 본다렌코에 관한 기록은 1961년 이후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시간이 꽤 흐른 1980년대였습니다. 발렌틴 본다렌코는 1961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는 모스크바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저압에 견디는 훈련을 수행 중이었는데요. 열흘째가 되던 날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본다렌코가 저압 실험을 위해 챔버에 들어가 있던 동안 그의 실수로 인해 안에 불이 붙게 되었고 챔버 내부의 산소 농도가 너무나 높았던 나머지 불은 순식간에 커져 본다렌코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
사고로 인해 그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사고 16시간 후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유인 궤도 비행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던 니콜라이 카마닌의 주도하에 소련 정부에서는 이 사고를 묻어버리려 했으며 사망 소식 역시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주비행사 후보생들의 사진에서도 그를 지우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폐를 시도했는데요. 결국 그의 이런 죽음이 몇십 년 후에야 밝혀진 것입니다. 다만 소련 정부가 그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던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다렌코와 비슷하게 기록이 지워진 후보생들이 존재하고 일부는 여전히 그 정체가 오리무중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훈련 중 사망한 비행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손해라고 여겼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이나 숨긴 이유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1977년 9월 20일 핀란드의 헬싱키,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신기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하늘에 알 수 없는 물체가 빛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물체는 비행기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빛나는 공처럼 생긴 물체였는데요. 이 현상은 헬싱키에서만 목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코펜하겐,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광대한 지역에서 많은 목격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물체는 소련의 페트로자보츠크 상공에 떠 있었으며 곧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빛을 발산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해파리처럼 보일 정도로 미세한 광선을 여러 곳에 쏟아부었다고 전해집니다. 얼마 후 이 물체는 빛의 발산을 멈췄고 오네가 호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물체가 움직이는 곳마다 땅이 백야처럼 밝아졌다고 하네요. 소련 정부에서는 이 페트로자보츠크의 괴 물체에 대해 사실 정부에서 발사한 위성이 관찰된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코스모스 955번 위성이 발사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코스모스 위성이 발사된 것은 1977년 9월 20일 새벽 1시경이었기 때문에 괴물체가 목격된 시간대와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발표에 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물체의 모습이 일반적인 위성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 두 번째로 물체가 빛을 발산하던 현상에 관해서는 제대로 해명이나 설명이 없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소련 정부가 늘 뭔가를 감추는 것과는 달리 위성의 발사를 인정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1978년 소련의 과학 아카데미 부회장을 맡고 있던 블라디미르 코텔리코프는 이 현상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파견하도록 허가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목격자들을 만나 작성한 내용에 따르면 코스모스 위성이 발사되기 이전 시간에도 이 페트로자보츠크 괴 현상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항공연구소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며 과학 박사 학위를 지니기도 한 펠릭스 시겔은 이 괴물체가 위성이었다는 소련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 물체가 목격되었던 위치를 언급하면서 위성 발사는 반대 방향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서 보일 수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현상에 관해서는 또 다른 여러 이유가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운석이 떨어지는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태양 플레어로 인한 현상이 관찰된 것이란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 것이란 얘기도 있었는데요. 현재 러시아 우주연구소의 전신이었던 소련 과학 아카데미에서도 당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현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굴라그 혹은 굴라크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공식적으로는 1930년부터 1959년까지 운영되었던 소련의 악명 높은 노동교화소의 약칭입니다. 소련의 여러 곳에 이 굴라그들이 존재했는데요. 1934년에는 약 51만 명의 수감자들이 갇혀 있었고 1940년에는 2배가 넘는 숫자인 약 134만 명이 갇히게 되어 수용소의 과밀 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굴라그는 상당히 경계가 삼엄했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들의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정치범을 비롯해 전쟁 포로와 외국인들, 심지어 고려인들까지도 수용되어 있었으며 개중에는 인민 경찰들이 자신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누명을 씌우고 무고한 사람을 끌고 오기도 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기록 보관소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 굴라그에 대한 기밀 역시도 일부 해제가 되었지만 그 기밀의 양이 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굴라그에 수용되어 있었는지 또는 정확히 누가 어느 굴라그에 있었는지도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1929년부터 1953년까지 굴라그를 거쳐갔던 사람은 무려 약 1,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도중에 사망한 이들 역시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굴라그에 한때 수감되었던 빅토르 그레베니코프는 자신이 겪은 굴라그에 관한 그림을 여러 개 그려냈는데요. 이 그림은 굴라그 안에서 사망한 수감자들을 매장하기 전에 간수들이 쇠망치를 사용해 그들의 머리를 내려치는 묘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나 죽은 척 위장해서 바깥으로 탈출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한 아직 살아있지만 노동이 불가능한 수감자를 일부러 사망하게 하려는 행위였다고도 전해집니다. 이 그림은 수감자들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 그는 이런 메모를 남겼는데요. 인간에게는 진짜로 꼬리가 있다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말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이 극한 상황에 너무나 앙상해진 나머지 꼬리뼈가 정말 꼬리처럼 튀어나온 것이 육안으로 그대로 관찰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굴라그 안에서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또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많은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소련에서 활동하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밴드 키노, 이 키노의 리더이자 프론트맨이었던 인물은 바로 빅토르 초이 혹은 빅토르 최라 불리는 남성입니다. 소련 대중음악계의 슈퍼스타이기도 했으며 본명은 빅토르 로베르토비치 초이입니다. 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고려인 핏줄이며 본관은 원주 최씨였다고 합니다. 1962년 소련의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난 그는 원래 미술과 디자인 쪽을 전공할 예정이었지만 1979년 퇴학을 당하게 된 이후에는 보일러공으로 일했습니다. 초이가 음악을 접한 것도 이 시기라고 전해지는데요. 1981년 어느 록밴드 리더의 눈에 띈 초이는 성공적으로 공식적인 데뷔 무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후 정식으로 자신의 밴드 키노를 만든 뒤 1982년에 공식으로 앨범을 내기도 했는데요. 물론 모든 것이 통제되던 소련의 사회 특성상 조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음반이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초이와 그의 밴드 키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실상부한 소련의 슈퍼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인기와는 별개로 벌이 자체는 신통치가 않아서 초이는 보일러공 일을 계속 병행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은 1990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초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경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8월 15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 자신의 차를 이용해 숲으로 떠났던 그는 낚시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했고 현장에서 그대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표면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사를 맡은 소련 당국에서는 초이가 졸음운전을 하며 과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 결과에는 많은 의문이 따랐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초이의 차와 충돌한 버스 운전사의 증언에만 의존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 때문이란 것 역시도 오직 버스 기사의 증언에만 따른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기사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현장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빅토르 초이의 시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의 상태가 너무 참혹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적어도 유족, 그의 부인에게는 자신의 남편이 왜 사망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원인은 고사하고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부인에게는 초이의 소지품을 돌려주기만 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당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기각됐습니다. 목격자들은 그의 차가 절대 졸음운전이 아니었으며 신호를 제대로 준수하고 차선을 잘 지켰다고 진술했는데요. 오히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초이가 여러 번 경적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동차를 덮쳐버렸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들의 목격담과 진술은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빅토르 초이의 죽음은 의문사로 남아 있습니다. 소련의 정보국인 KGB에서 그를 암살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그의 밴드 키노가 불렀던 노래의 내용 대부분이 자유, 평화, 그리고 반전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에 소련 당국에서는 눈엣 가시로 여겨졌을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초이의 사고가 일어났던 시기 소련의 대통령은 비교적 온건하고 개방적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였습니다. 그랬던 그의 정권에서 당시 슈퍼스타였던 초이를 굳이 정보국을 시켜 암살할 필요는 없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과연 빅토르 초이는 정부에 의해 암살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불행한 사고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던 초이가 숨진 1년 뒤 소련은 1991년 결국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의 죽음을 기리는 팬들이 존재하지만 빅토르 초이의 죽음에 관한 진실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 외에도 냉전 시기 각국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른 만큼 더 알려지지 못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사건들만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도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에서 벌어진 미스터리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8월 11일에 올라왔던 무기징역 시리즈 권재찬 사건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이 범죄자의 이름은 권재찬. 그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용의자였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와 언론의 취재 결과 권재찬의 범행을 미리 막을 수도 있던 기회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권재찬이 범죄 유전자를 타고난 듯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재찬은 1969년 출생이며 어린 시절에 관해 알려진 바는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우한 가정환경이었는지 혹은 평범한 가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권 씨는 이미 청소년 시절부터 전과가 있었습니다. 주거 침입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었으며 20대에는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1992년에는 강도 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이후 1998년에도 그는 자신이 살던 인근 지역에서 어느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집안의 금품과 돈을 훔쳐 달아났다가 얼마 뒤 체포되었는데요. 이 범죄로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3년간 복역한 뒤 2002년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권재찬이 중범죄에 손댄 것은 출소 1년 만이었습니다. 2003년 권 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인천 미추홀구 지역에 어느 금은방 하나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60대였던 금은방 주인은 이 범행으로 인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는데요. 권재찬은 금은방의 금품들을 최대한 훔치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차가 없었던 그는 인근 주민을 위협해 차량을 절도하고서 해당 차량을 몰고 부산으로 도주했습니다. 부산으로 차를 몰고 가던 동안에도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택시 한 대를 들이받아 기사를 부상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가 부산으로 급하게 간 것은 일본으로 밀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3년 권재찬은 일본에서 체포되었으며 한국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사형, 1심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권재찬을 징역 15년형으로 감형시켰기 때문인데요. 재판부가 권 씨를 15년형으로 감형시킨 이유는 바로 범행 당시 공범이 있었다는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권재찬은 당시 2명의 공범이 있었으며 자신은 망을 보고 차량만 절도했을 뿐이라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그들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공범들이 범행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봤지만 당시 사건 기록상 목격자 증언과 CCTV 화면에 권 씨가 아닌 다른 남성들이 있던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권재찬의 주장대로 그가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형량을 감경하여 15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형을 받은 그는 2018년 출소했습니다. 그렇게 교도소에서 나온 권 씨는 얼마 동안은 조용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출소한 지 3년 만인 2021년 또다시 그의 범죄 DNA가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의 범죄 타깃이 된 것은 바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등에 여러 가지 자재들이나 장비들이 무방비하게 보관되어 있던 것을 본 그는 곧 절도를 감행하는데요. 2021년 5월 미추홀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몰래 전선뭉치 수십만 원어치를 절도한 것이 발각되었고 그로 인해 8월 경찰에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불구속 기소가 된 지 단 이틀 만에 또 공사 현장에 침입해 자재와 공구 수백만 원어치를 훔쳤고 다시 한번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권재찬은 이 두 절도죄로 인해 12월에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결국 이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권 씨는 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50대 여성과 둘이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4일 어느 지하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성의 목숨을 해쳤는데요. 그 뒤 그는 피해자의 지갑과 금목걸이 그리고 반지 등을 포함한 금품 약 1,100만 원어치를 챙겼습니다. 또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불법으로 인출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 씨는 현금 인출기에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을 시켜 돈까지 대신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범이었던 이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했는데요. 권재찬은 나중에 체포된 후 이 사건에 대해서 계획적인 사건이 아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했지만 사건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계획적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재찬의 잔혹한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범과 나누기가 싫었던 그는 사건 다음 날인 5일 할 말이 있다며 공범을 몰래 불러냈습니다. 인천의 한 야산에서 공범을 만난 권재찬은 일부러 그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벌였고 미리 준비해온 둔기를 사용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은 뒤 숨진 공범까지도 근처에 안매장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받고 CCTV 등의 동선 추적, 카드가 사용된 내역 등을 통해 권재찬의 소행임을 알아내고 그를 추적했으며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그를 검거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재판정에선 그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에서도 역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심의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그에게 무기징역과 더불어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과 검찰은 당연히 이 결과에 대해 반발했는데요. 항소심에서 그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범행 장소가 행인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장소였기에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기보다는 우발적이었다는 권재찬의 변호가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가 항소심 진행 도중 갑자기 재판부를 향해서 자신은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범죄자인 만큼 그냥 사형 선고를 그대로 유지시켜달라고 말했던 점 때문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겠다는 권재찬의 이 말을 그가 충분히 반성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이후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 대부분이 권재찬의 범행보다 중범죄가 많다는 건 역시도 이유로 들었는데요. 바꿔 말하면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그의 범행 내용이 사형을 선고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판부의 이런 결과에 반발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권재찬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3년에 그가 공범과 함께 벌였던 인천 금은방 강도 사건에 관련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재찬이 진술했던 해당 사건의 공범은 현재까지도 붙잡히지 않았고 어디 있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요. 권재찬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은 금품절도와 차량절도뿐이며 피해자의 목숨을 뺏은 것은 자신의 공범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그가 2021년에 저지른 미추홀구 사건에서 권재찬이 범행을 도와준 지인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빼앗고 몰래 안매장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현재까지도 이 금은방 사건의 공범이 체포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권재찬이 동일하게 이 공범을 해치고 어딘가에 안매장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권재찬은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이자 사이코패스형 범죄자로 보입니다. 여러 차례 징역과 출소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행을 멈출 수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어쩌면 범죄 유전자, 범죄 DNA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살인 전과가 있던 그가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충분히 또 한 번의 중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신호를 이미 여러 차례 보내고 있던 셈이었는데요. 결국 그는 또 다른 목숨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도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을 놓친 것 같아 무척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인천 미추홀구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8월 18일에 올라왔던 만화 리뷰 이토준지 단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게 봤던 만화를 만화책 형식으로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이토준지의 공포 작품을 리뷰해보려 합니다. 오늘 리뷰할 단편작의 제목은 악령의 머리카락 벌집입니다. 만화 속 대사들은 부득이하게 가렸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작품의 특성상 불쾌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밤중 어느 집 앞에 도착한 자동차. 이 차 안에 타고 있던 것은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 치에미와 그녀의 남자친구입니다. 주인공에게 이별을 고하는 남자친구. 그는 그녀에게 자신은 너무 가볍다며 역시 자신과 같은 가벼운 여자가 어울린다고 말하는데요. 주인공을 내려준 남자는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나버립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를 맞아준 것은 동생 에리. 동생은 치에미의 방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쥐가 있는 것 같다고 알려줍니다. 옷을 갈아입고 이별에 관해 잠시 떠올리는 치에미. 그렇게 생각에 잠겨있던 도중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는 바로 아까 동생 에리가 말해줬던 천장 위에 쥐가 내는 소리 같습니다. 주변에 있던 자를 들어 천장을 두드리는 치에미. 하지만 천장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는 쥐가 움직이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 언니의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동생 에리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쥐덫을 천장에 이미 놨다고 하지만 쥐들이 영악해서 아직 잡히지 않은 듯하네요. 남자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주인공. 이런저런 일이 참 많았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헤어스타일입니다. 원래는 단발이었던 그녀가 머리를 기른 것도 전부 남자친구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침대에 누워 슬퍼하는 언니를 보게 되는데요. 그녀는 아마도 밤새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 깨어난 주인공. 아마도 불을 켜놓은 채로 잠이 들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머리 쪽에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 뒤쪽을 바라본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주인공의 머리카락에 휘감긴 채 죽어있는 쥐였는데요. 놀란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갑니다. 결국 치에미는 머리카락을 자르기로 결정하고 동생에게 도움을 부탁합니다. 동생은 정말 머리를 자를 거냐고 묻지만 이미 마음을 결정한 주인공은 어서 잘라달라고 말합니다. 가위가 필요해 잠시 아래로 내려온 동생 에리. 갑자기 왜 가위가 필요하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아마 언니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위층에서 큰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뛰어올라간 동생의 눈앞에 있던 것은 바로 머리가 사라져버린 언니의 시신이었습니다. 사라진 머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뒤이어 달려온 어머니도 시신을 보고 충격을 받아버리고 비명을 듣고 온 주민과 경찰들도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동생은 아마도 쥐가 주인공의 목을 뜯어먹은 것 같다고 하지만 과연 정말로 쥐의 소행이었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어느 날 새벽 치에미의 전 남자친구 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받아든 수화기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그는 이별을 통보받은 치에미가 복수심에 장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녀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치에미는 일주일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이 전화가 그녀의 전화라고 착각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이상한 소리가 바로 치에미가 가끔 잠을 잘 때 내던 이 가는 소리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런 생각을 하던 순간 다시 한번 전화벨이 울려옵니다. 다시 주인공의 집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혹시 손전등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천장에 설치해둔 쥐덫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주인공의 일 때문에 걱정이 됐던 아버지는 딸 대신 본인이 직접 올라가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장에 올라간 아버지는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궁금해서 천장에 올라간 주인공의 동생 에리는 섬뜩한 표정으로 천장에 등을 기댄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놀란 동생이 다가가 아버지를 불러봤지만 충격적이게도 아버지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그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은 마치 뭔가 무서운 것을 마주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간 곳에 있던 것은 놀랍게도 공중에 매달린 언니의 사라진 머리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대들보에 묶인 채였는데요. 놀란 동생이 머리카락을 풀어보려 했지만 오히려 머리카락을 잡은 손이 날카롭게 베어버리고 맙니다. 에리는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려 합니다. 그 순간 언니의 머리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수화기에서 들었던 이를 가는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는 마치 살아있는 듯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집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봅니다. 그리고 에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쥐가 주인공의 머리를 물어뜯은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잘려나가는 것을 거부한 그녀의 머리카락에 악령이 깃들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의 머리는 한참을 움직이다가 마치 뱀처럼 기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뭔가 마지막 목적을 달성하려던 듯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머리가 향한 곳은 바로 전 남자친구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머리는 그의 집에 머물며 집안 곳곳에 악령의 머리카락을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거리를 걸으며 얘기하고 있는 두 남녀. 남자의 이름은 다카노, 여자의 이름은 요리코입니다. 다카노의 취미는 벌집을 모으는 것입니다. 요즘은 왜 벌집이나 벌 얘기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카노는 조금 쉬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하려던 순간 다카노의 눈앞에 보인 것은 바로 빠르게 날아가는 큰 말벌이었습니다. 이 말벌은 근처 지역에선 서식하지 않는 종이었는데요. 말벌을 보자마자 달려나가는 다카노, 요리코 역시도 그의 뒤를 쫓아갑니다. 벌은 숲속 깊은 곳까지 날아갔는데요. 하지만 벌이 날아가는 방향을 확인한 다카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벌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데요. 뒤이어 달려온 요리코가 벌집을 찾았는지 묻지만 다카노는 그냥 관뒀다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포기하냐는 그녀의 질문에 그는 대신 자신의 집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동안 수집해온 벌집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봤다는 요리코의 대답에 새로 수집한 벌집들이 더 늘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요리코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혹시 숲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그러냐는 것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는 다카노의 질문에 요즘 이 근처에서 어린아이 귀신이 목격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리코는 갑자기 생각난 듯이 지금은 행방불명된 어느 남자아이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카노와 요리코가 그 남자아이를 본 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과거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은 요리코의 집 처마 밑에 말벌들이 집을 지은 것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이어서 벌집을 제거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았는데요.
근처를 지나가던 한 남성이 유리코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벌집을 제거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이 남자가 바로 다카노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리코와 다카노가 처음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낮에는 위험하니 밤에 따라오겠다는 다카노. 그런데 갑자기 웬 낯선 소년이 나타나서는 자신이 벌집을 따갈 테니 사다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다카노가 살충제를 뿌려서 벌집을 따간다며 자기가 안전하게 가져가겠다고 우기는데요. 거듭된 소년의 요청에 사다리를 내어주게 되고 아이는 정말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아무런 장비도 없이 그냥 벌집을 떼어냅니다. 마치 벌들과 대화가 통하는 것처럼 말을 걸기도 하는데요. 다카노는 벌집을 가지고 돌아가던 소년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요즘 자신이 받은 벌집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며 혹시 그게 소년이 아닌지 물어봅니다. 소년은 벌들이 자신의 친구라고 말하고는 자기는 벌집을 지켜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열받은 다카노가 소년의 어깨를 붙잡은 그 순간 마치 소년을 지키려는 것처럼 벌집에서 벌들이 나와 다카노를 공격합니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마는데요. 이 광경을 본 유리코가 다카노에게 다가가자 벌들은 그가 충분히 제압됐다고 생각했는지 이윽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유리코가 다카노를 뒤쫓아온 것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에게 어쨌든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는 유리코.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어느 날 근처 숲을 산책하던 유리코는 숲속에 앉아서 뭔가를 바라보는 다카노를 만납니다.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에게 묻자 다카노는 벌을 쫓고 있는 중이었다며 특별한 표시를 해둔 먹이로 벌을 유인한 뒤 그 벌의 뒤를 쫓아 벌집을 찾으러 갑니다. 유리코 역시 그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벌의 뒤를 쫓아간 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동굴이었습니다. 동굴 안에 벌집을 만들어둔 듯 했는데요. 위험하기 때문에 다카노 혼자만 동굴 안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 들어간 그의 눈앞에는 천장과 벽에 매달린 수많은 벌집 사이로 벌들에게 마치 먹이를 주고 있는 듯한 누군가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 벌집을 따갔던 그 소년입니다. 벌들은 소년을 애워싸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자신들의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기묘하고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소년을 동굴에서 봤던 그날, 다카노는 동굴에서 본 벌집을 잊을 수가 없었고 결국 그날 저녁 몰래 동굴에 혼자 다시 찾아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과 마주치게 됐는데요. 동굴 속 말벌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방호복까지 입었지만 벌들의 맹공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그는 소년의 목숨을 빼앗게 됩니다. 벌집 때문에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다카노의 집에 전시된 벌집을 구경하는 유리코. 정말로 저번에 본 벌집들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벌집들이 놓여 있었는데요. 불현듯 다시 행방불명된 그 소년의 이야기를 꺼낸 유리코. 그녀는 아마도 그 아이가 살해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숲에 안매장된 것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령이 나오는 것이란 말도 하는데요. 다카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다카노는 유리코의 이야기를 듣고 불안한 마음에 다시 숲속으로 향합니다. 그가 숲으로 향한 이유는 안매장했던 소년의 시신을 다시 옮기기 위해서였는데요. 소년이 묻힌 곳을 찾던 그의 눈앞에 말벌꾼들이 표시를 해둔 막대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낮에 본 그 특이한 말벌의 집이 있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그 벌집은 지금껏 본 벌집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이들이 바로 표식을 남긴 벌집 수집가들이었는데요. 서둘러 벌집을 파내려던 다카노. 하지만 생각보다 벌집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나무 뿌리에 걸린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삽의 끝부분으로 쳐서 뿌리를 잘라내기로 합니다. 그는 무사히 벌집을 떼어내는데 성공하고 다른 수집가들로부터 도망쳐 집에 도착합니다. 벌집을 품에 안고 가쁜 숨을 고르는데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손에 피가 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나무 뿌리를 자를 때 두더지나 다른 동물을 같이 죽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아침 현관문을 누군가 크게 두들깁니다. 집에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요리코. 그녀는 행방불명된 소년의 시체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기묘하게도 머리 부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 시체를 발견한 것은 어젯밤 그 벌집 수집가들이었고, 이들은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 누군가가 먼저 와 있었으며 땅에서 뭔가를 파낸 뒤 도망쳤다고 경찰에 진술합니다. 아마도 그 누군가가 들고 도망친 것이 소년의 머리일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바로 그 범인이 다카노였던 것입니다. 파랗게 질려버린 다카노는 요리코를 돌려보낸 뒤 어제 가져온 벌집을 다시 확인하기로 합니다. 벌집의 밑둥에서는 여전히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벌집을 붙잡고 조금씩 집을 부셔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벌집 안에서 나온 것은 바로 원망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행방불명되었던 소년의 머리였습니다. 다카노가 나무 뿌리라고 착각하고 자른 것은 바로 그의 목이었던 것입니다. 다카노는 놀라서 뒤로 넘어지고 맙니다. 말벌들이 땅에 묻힌 소년의 머리 부분에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머리 부분에 집을 지었던 걸까요? 벌은 먹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소년에게 먹이를 주려던 것이고 어쩌면 땅속에서 생존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였는데요. 말도 안 되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카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던 사이 벌집 속 그리고 어디에선가 말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벌들은 그를 향해 달려듭니다. 벌들은 다카노를 살아있는 채로 뜯어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소년에게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망가진 벌집 또한 수리되고 있었습니다. 벌집은 아마도 금세 원상복구가 될 것입니다. 이토 준지의 두 작품 악령의 머리카락과 벌집입니다. 모두 기괴함이 잘 묻어나 있는데요. 특히 벌집의 스토리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결론이 난 것 같으면서도 결론이 없는 것만 같은 이토 준지 특유의 스타일이 잘 살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카노의 집에 다시 찾아온 경찰과 유리코에게 이후 어떤 전개가 일어났을지도 참 궁금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토 준지의 다른 작품들도 앞으로 가끔씩 리뷰해 보려 합니다. 미스터리 만화 리뷰 악령의 머리카락과 벌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8월 22일에 올라왔던 테락25 의료사고 이야기입니다. 1982년 캐나다의 한 의료기기 회사에서는 새로운 치료기계를 개발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기계의 이름은 테락25 혹은 더렉25라고도 불리는 기계였는데요. 좀 더 정확한 발음은 다르지만 일단 한글로는 테락25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가속기라고도 불리는 기기의 일종이었으며 이 기계는 암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방사선 치료기계로 이전 모델보다 더 발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락25는 두 가지 치료 모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피부 근처에 종양을 제거하는 전자빔의 일렉트론 모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부 깊숙한 곳에 종양을 제거하는 방사선의 엑스레이 모드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두 가지 치료가 한 번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계 두 대가 필요했었는데요. 테락25는 이 두 가지 치료 모드를 한 번에 합친 상태였기에 공간적인 면과 비용적인 면에서도 더 뛰어났습니다. 두 개의 모드가 기계 한 대에서 작동되는 원리는 바로 기기에 위치한 제어용 부품인 턴테이블 덕분이었는데요. 이 턴테이블의 위치가 모드 변경을 가능케 했습니다. 강한 방사선을 필요로 하는 엑스레이 모드에서는 방사선이 나오는 곳과 환자 사이에 이 제어용 턴테이블을 위치시킴으로써 엑스레이의 양을 조절해 환부를 정확히 치료할 수 있었고, 또 전자빔 일렉트론 모드를 사용할 때에는 턴테이블의 포지션만 새로 잡아주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턴테이블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환자들이나 기구를 작동시키는 작업자들이 치료실을 바꿔가며 이동하는 수고를 덜어줬습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1976년에 제작되었으며 이후 업데이트와 다른 부분의 개선을 거쳐서 최종적인 모델은 1982년 말에 시장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2대의 기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이 한 대만으로 2가지 치료가 가능한 이 기기를 선호했고 미국의 5대, 캐나다의 6대가 설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기기가 도입되고 나서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비용적인 면이 절감되었고 환자도 작업자도 번거롭게 이곳저곳 이동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한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기기가 도입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불운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으로 보고된 사고는 1985년이었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병원은 조지아주에 위치한 종양학 센터 테락25가 운용된 지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61세의 여성 KT 야브로는 흉부 쪽에 발생되었던 종괴 절제술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방사선 치료를 위해 이 기기에 누웠는데요. 그런데 치료가 시작되자마자 KT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소에 느껴본 적이 없던 엄청난 열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비명 때문에 치료는 곧 중단되었는데요. KT는 기기에서 내려와 시술자에게 당신이 나를 태워 죽일 뻔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기기를 작동시킨 작업자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KT의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며칠 뒤 자신이 치료받은 부위가 엄청나게 붉게 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붉게 변한 부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넓게 퍼졌는데 가슴 부위에서 등까지 차츰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화상이 아닌 방사선 화상의 증세도 보였지만 병원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병원에서는 테락25에 의한 부상임을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몸에서 벌어지는 증상들이 KT가 겪고 있던 암 때문에 나타났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나중에 방사선 과다 노출로 인한 증상임이 밝혀졌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으며 한쪽 팔과 어깨가 마비되었습니다. KT와 그녀의 가족은 병원과 기기회사를 상대로 1985년 소송을 걸고 합의를 봤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사고 역시 1985년 7월에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자궁경부암을 겪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병원도 6개월 전부터 기기를 운용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그날 이미 이 기계는 다른 6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난 후였는데요. 이전까지는 이상 없이 작동했던 기계가 이 환자의 치료 중에만 5번이나 오류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술자는 오류가 일어날 때마다 작동 버튼을 눌렀는데요. 이 5번의 오류 메시지 이후 기계가 치료를 중단했지만 이미 환자에게 사고가 벌어진 이후였습니다. 그녀는 4일 후에 환부가 화끈거리고 붓는 증상으로 입원했고 4개월 뒤인 11월에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숨진 뒤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부검한 결과 치명적인 방사선이 과다 투여되었다는 소견이 나옵니다. 환자가 받은 방사선의 양은 무려 13,000 내지 17,000 라드였고 보통 1,000 라드에만 노출되어도 치명적이라고 하니 해당 피해자는 최소 13배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던 셈인데요. 부검 결과를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인 만큼 이 사고는 결국 FDA와 캐나다 방사선 방호국에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사고는 1986년 3월에 벌어졌습니다. 이스트 텍사스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이 환자는 등에 생긴 종양을 치료받기 위해 이곳에 방문했는데요. 9번째 치료를 받던 동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환자는 치료를 받던 도중 강한 전기 충격을 느꼈고 기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도 들려왔습니다. 9번째 치료였기 때문에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기구에서 일어나 자리를 벗어났지만 작업자는 환자에게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통보했고 이 순간 또다시 강한 전기 충격이 환자의 팔을 통해 전달됩니다. 환자는 소리를 치며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사는 환자의 몸에 붉은 부위가 나타난 것을 관찰했지만
단순한 전기 충격 때문이라 보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그 뒤 몇 주 동안 환자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충격을 받았던 팔과 어깨가 마비되었으며 메스꺼움과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척수염으로 입원했는데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5개월 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트 텍사스 암센터에서 벌어진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앞선 사고가 벌어진 지 한 달 뒤인 1986년 4월에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피부암 치료를 받던 남성 환자였습니다. 이날 시술자는 기구에 데이터를 입력하던 도중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자 시스템을 재가동시켰고 일부 데이터를 수정한 뒤 치료를 재개했는데요. 몇 초 후 기계가 갑자기 꺼져버리더니 치료실에서 도와달라는 환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기구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했습니다. 작업자가 치료실로 들어가자 해당 환자는 갑자기 번쩍이는 불빛이 눈에 들어오더니 마치 얼굴을 얻어맞은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말했는데요. 또 동시에 뭔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뒤 약 3주 후에 이 환자는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방사선 과다 비폭이 사인이었으며 우측 축두엽과 뇌간에 큰 손상이 확인되었고 숨지기 전 혼수 상태, 40도 이상의 고열, 두통과 구토 등을 동반한 피폭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건의 사고들이 접수되었으며 말씀드린 사고들을 포함해 6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못한 사례들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피해자가 더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중 2명은 평생 후유증을 앓은 채 살아가야만 했고 4명은 전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고 보고서들이 FDA에 여러 차례 보고되자 FDA에서는 기구에 큰 결함이 있음을 선언하고 운용 중단 및 리콜, 자세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조사 결과 테락25의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래밍에 치명적인 버그들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테락25의 이전 모델들에서는 없던 오류들이었는데요. 그중 주요한 오류로 뽑힌 것들은 턴테이블의 위치 설정 때문에 벌어진 오류, 그리고 작동 도중 생기는 데이터적 오류였다고 합니다. 먼저 턴테이블에 관한 오류입니다. 테락25 이전 모델들에도 턴테이블 장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 모델들은 턴테이블의 위치를 설정할 때 물리적인 장치로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락25는 이런 물리적인 장치를 설비하는 대신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검사를 하게 바뀌었는데요. 시술자가 명령어와 버튼을 이용해 위치를 설정하고 이것이 어긋나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테락25의 이 프로그래밍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프로그래밍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이해가 쉽도록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턴테이블이 제대로 위치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래밍은 일정 횟수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일정 횟수가 넘어갈 경우 값이 초기화되고 다시 처음부터 작동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정된 의도와는 다르게 이 실행 횟수가 일정 횟수를 초과해버리면 시스템의 인식에 예기치 못한 오류가 생겼다고 합니다. 일명 오버플로우로 인한 오류라고 하는데요. 더 쉽게 말하자면 기구를 작동시키면 시킬수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최대값에 가까워지게 되고 작동 횟수가 이 설정된 최대값을 넘어가는 순간 턴테이블의 위치를 설정하는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오류가 발생한 순간 기구가 작동되면 턴테이블이 고정된 위치에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인식을 한 나머지 방사선을 발사하게 되어 환자의 맨살에 그대로 강한 방사선이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턴테이블이 제대로 위치하지 않을 경우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게끔 되어 있었지만 기구를 다루는 작업자들은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오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보다는 아무 키나 입력해서 일단 기구를 작동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제대로 턴테이블이 위치되지 않아 기구에서 발사된 강하고 높은 방사선이 환자들의 몸에 직접적으로 그대로 닿아버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자들은 심한 방사선 화상, 즉 방사능에 피폭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했던 밝은 빛, 타는 듯한 고통은 전부 방사선을 그대로 맞아서 발생한 현상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오류는 일정 횟수 이상 작동해야만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오류였던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의 변수값을 조절해주면 해결되는 비교적 간단한 오류였다고 하지만 테스트를 거치는 동안 오류가 측정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오류가 정확하게 관찰이 될 정도로 충분한 만큼의 작동 횟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입력한 것이 맞는지 혹은 틀렸는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긴 있었는데요. 다만 이 기능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만 기획되었고 이후에는 이런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작업자에게 불편을 야기시킨다고 고려되어 최종 단계에서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단어만 간단하고 단순하게 표시되도록 변경됐습니다. 또한 데이터 입력에 시간차에 따른 오류가 있었는데요. 작업자가 명령을 천천히 입력할 때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다 보면 발생하는 오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스트를 할 때나 기구 도입 초반에는 당연히 키 입력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느리게 입력을 해서 이 오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구를 다루면 다룰수록 작업자의 속도 역시 빨라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류가 발생할 확률 역시도 증가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 테락25의 모든 프로그래밍을 맡았던 것은 겨우 단 한 명의 프로그래머였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게다가 이전 모델들에 사용되던 프로그래밍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던 것도 밝혀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 모델들은 턴테이블의 위치 설정을 소프트웨어가 아닌 물리적인 측면에서 설정했었기에 구조 자체가 달라 기존 오류가 간과되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구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회사 측의 문제도 컸는데요. 개발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프로그래밍의 설계 또한 고려하지 않은 채로 오로지 기구의 설비 부분에만 신경 썼으며 소프트웨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직접 다루는 작업자들에게 기구는 정해진 양만큼의 전자빔과 방사선을 발사하므로 과다 투여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안심시켰고 기구가 잘못 수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는데요. 이로 인해 사고 초기 많은 병원들에서는 기계의 오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기구를 다루는 설명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함이 발생하면 오류 메시지와 숫자가 함께 출력됐는데요. 이것은 이 오류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표시했지만 문제는 이런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이 설명서에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었고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설명도 누락되었다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자들이 오류를 바로잡는 대신 아무 키나 다시 입력해서 기구를 그냥 작동시켜버리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합하자면 기구 자체의 프로그래밍 오류가 가장 컸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따라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미국 MIT의 항공우주공학 교수이자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전 전문가인 낸시 레브스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보고서를 올리며 재사용된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미 안전성을 입증받은 소프트웨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맞게 재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큰 사고가 벌어진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테락25 사고로 인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는 IEC 62304라는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의료기구 소프트웨어의 수명 주기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개발부터 사용까지에 대한 수명 주기 표준과 알려지지 않은 계통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시 특정하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역사상 최악의 버그 혹은 역사상 최악의 의료 사고 등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의료기구 하나에서 벌어진 사고 중에서는 가장 그 피해 범위와 사상자가 많은 사고 중 하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테스트를 거쳤더라면 큰 피해를 막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프로그래밍 오류로 인해 벌어진 최악의 의료 사고, 테락25 사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은 8월 26일에 올라왔던 전설의 동물 짐새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댓글 등에 언급을 해주셨던 소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 속의 괴수라고도 불리는 짐새에 관한 이야기를 부탁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짐새의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짐새 혹은 짐조라 불리는 이 동물은 많은 중국의 신화, 연대기 등에 등장하며 우리나라의 문헌에도 등장한 바가 있는 새입니다. 한자로도 짐새 짐이란 글자가 따로 존재하는데요. 중국의 중부와 남부 지역의 산에서 서식을 했었다고 전해지는 동물입니다. 특히 중국 장수성의 렌윈강과 누지산, 청구산, 옥산 등에 주로 서식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생김새는 보라색 복부와 녹색의 깃털, 어두운 주황색의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목이 기다란 것이 특징이었다고 하네요. 마치 거위와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짐새는 여러 역사서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3세기경에 쓰여진 광지에서도 언급되었다고 하지만 이후 서적이 분실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송나라 시대에 편찬된 비하라는 서적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책에는 짐새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는데요. 부리의 길이가 무려 7촌에서 8촌, 현재 길이로 환산하면 약 21 내지 24cm 정도입니다. 중국 명왕조의 왕기가 편찬한 책이었던 삼제도 에서도 짐새가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명나라 시대에는 이미 짐새가 멸종이 되었을 것이란 추측이 많기에 정확한 묘사는 아니란 주장도 존재합니다. 또 동진의 학자였던 곽박에 따르면 짐새는 두 종류로 나뉘어졌다고도 하는데요. 한 종류는 마치 맹금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종은 꿩처럼 생긴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여러 신화, 설화 속 괴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지리에 대해 다루던 책인 산해경, 이 책에서도 짐새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산해경을 비롯해 여러 가지 책에서 짐새가 꽤 여러 번 언급되었을 정도면 분명 특별한 점이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짐새를 특별한 동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짐새가 맹독을 지닌 동물이란 점이었습니다. 보통 독을 지닌 동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파충류나 혹은 물속에 서식하는 동물들, 포유류의 일부 정도만이 생각이 나는데요. 조류들 중에서도 현대에는 독성을 가진 새들이 발견되지만 옛 기록에 남은 동물들 중에선 이례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짐새가 가진 이 독은 그 특성이 아주 포악했다고 합니다. 짐새가 가진 이 독은 짐독이라고 따로 부를 정도였는데요. 깃털을 비롯해 육체와 내장에도 온통 독이 포함되어 있었고 짐새가 배출하는 대소변에도 맹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대소변에 닿으면 어떤 금속이나 암석들도 버티지 못하고 부식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짐새의 둥지 근처에만 가도 강한 독 때문에 풀이나 다른 동물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또 짐새가 날아다니기만 해도 그 날개짓 때문에 짐새가 가지고 있던 독이 넓게 퍼졌다고 하며 그로 인해 짐새가 날아가는 아래에 있는 농작물이나 과수 등의 나무 역시 살아남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식물이나 동물도 살아남기가 어려웠으니 인간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이 짐새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짐새를 쫓아내기 위해 그 산에 불을 지를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후대에 조금 과장되어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짐새의 독을 마시면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독이 피부에 닿으면 심한 발진과 두드러기가 생기고 짐새의 독기가 눈에 들어만 가도 실명을 해버렸다네요. 짐새가 이런 맹독을 지니게 된 이유는 아마도 주로 먹던 먹이 때문이란 설명이 많습니다. 맹독을 지닌 독사, 주로 살모사의 머리 부분만 뜯어먹거나 전갈, 진해, 거미 등을 잡아먹었으며 독버섯을 먹는 경우도 있어 그 독이 체내에 축적되고 이로 인해 존재 자체가 맹독이 되어버렸다는 설명입니다. 사람이 짐독이 들어간 술이나 음식을 먹게 될 경우엔 그 입과 목이 마치 타들어가는 듯이 고통을 받다가 입이 새파란색으로 변하며 숨졌다는 묘사가 전해집니다. 입과 목이 타들어간다는 증상으로 미루어 볼 때 가장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독이 바로 비소인데요. 금속과 암석 등이 대소변에 의해 부식되었다는 설명을 보면 한 가지가 아닌 여러 독의 특성을 띄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짐독의 특성 중 하나는 맛과 향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암살 등의 아주 탁월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주로 짐새의 깃털이나 피를 음식이나 술에 섞어서 제거하려는 대상에게 몰래 먹이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된 술의 이름을 짐독을 타서 만들었다고 하여 짐주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짐주를 이용한 암살은 여러 역사에 기록되었는데요. 한나라를 건국한 초대 한고조의 정실이었던 여태후, 그녀는 한고조의 또 다른 부인 중 한 명이었던 척부인의 아들 유여의를 암살할 때 짐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유여의가 태자가 될까봐 두려워서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고조가 정실이었던 자신이 아닌 측실이었던 척부인에게 애정을 품는 것에 대해 많은 질투를 느껴서였다고도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짐주에 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조선시대의 인물이자 공조판서를 지냈던 윤휴가 쓴 기록입니다. 그가 썼던 백호전서의 33권에 등장하는 기록 중에는 김충암이 제주로 귀향을 가게 되었는데 그에게 사약으로 짐주가 내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전해들은 김충암은 본인이 평소 주량이 큰 사람이어서 짐주 한 병으로는 목숨을 끊기 모자랄 것이니 짐주를 넉넉히 준비해야 될 것이라 말했다고 하네요. 다만 이 당시에는 이미 짐새가 멸종된 지 오래여서 단순히 사약을 짐주라고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닌 한국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던 것을 보면 확실히 짐새의 독은 그 효과가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새가 여기저기 독을 뿌리며 날아다녔다면 말 그대로 산이나 강이나 사람 사는 곳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초토화가 되었을 듯한데요. 그런데 이 짐새가 과연 정말로 실존했던 새였는지 혹은 그저 상상의 동물이었는지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짐새가 여러 역사와 문헌에 기록되고 등장했지만 특정한 시기를 이후로는 기록이 많이 난잡해졌습니다. 남북조 시대를 기점으로 짐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관되지 않게 전해졌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특정 시기를 이후로 짐새가 멸종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실적인 부분을 다루기가 어렵다 보니 옛 기록 등이나 구전된 이야기들만을 통해 다루게 되어 책마다 기록이 달라진 것이란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해서 짐새가 실존을 하기는 했고 워낙 이 짐새의 악명이 높았다 보니 사람들이 짐새를 보는 족족 죽여서 개체수가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또 워낙 인구가 늘어나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서 산속이나 숲속으로도 들어가게 되다 보니 이곳에 서식하던 짐새들을 제거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짐새는 이런 식으로 멸종이 되었고 전설 속에 전해지는 동물이 되었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또한 짐새의 독을 이용한 짐독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 짐독을 먹고 숨진 이들에 대한 묘사들에 제각기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짐독을 이용한 암살들도 있지만 다른 독을 매개로 실시된 독살들까지도 전부 이 짐독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짐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기록은 송나라 시절 농사를 짓던 많은 사람들이 광동 지역과 광시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였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살 곳을 찾아 옮기던 사람들이 이 짐새를 보는 대로 전부 없애버렸기에 완전히 멸종해버렸다고 보입니다. 다만 화석이나 뼈를 비롯한 물리적인 증거가 아직까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네요. 짐새의 실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발견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독을 가진 조류들의 존재가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뉴기니에서 발견된 두건 피토휘라는 새 역시도 독을 가진 먹이를 잡아먹어 체내의 독을 축적시키고 이로 인해 새의 내장과 깃털 등의 독성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이 독은 바트라코톡신이라 불리는 신경독인데요. 1990년 이 새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 새를 다루는 동안 피부 감각이 잠시 사라지는 경험을 했고 이로 인해 발견하게 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독성을 지닌 또 다른 조류로는 박차날개 거위가 있는데요. 모든 종이 독성을 지닌 것은 아니고 특정한 벌레를 먹는 종들에만 독성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물집 딱정벌레를 먹는 종들에만 독이 축적되며 이 독은 칸타리딘이란 이름의 독입니다. 약 10mg을 먹게 될 경우에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당한 맹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류들 중에도
경우에도 독성을 지닌 동물들, 특히 독이 있는 먹이를 먹고 체내의 독을 축적시킨다는 점은 짐새와도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짐새가 실제로 존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는 증거로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앞서 말했듯이 화석이나 뼈 등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능성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이 무척이나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에 멸종했던 종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짐새만큼은 다시 복원하게 되면 아마 대참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맹독을 지닌 전설의 새, 짐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7번째 영상은 8월 31일에 올라왔던 세기의 살인마 로버트 로즈 영상입니다. 1990년 4월 1일 애리조나 도로 순찰대의 마이크 밀러 경감은 카사데 그란데 근처의 고속도로 옆에서 비상등을 켠 채 멈춰있는 트럭을 하나 발견합니다. 혹시 무슨 사고가 있어 멈췄는지 물어보러 간 경감은 트럭 뒷좌석에서 수갑에 묶인 채 비명을 지르는 어느 여성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밀러 경감은 서둘러 지원을 호출했고 운전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운전사는 서로 합의된 행위라고 변명했지만 아무리 봐도 합의된 장면으로 보이지가 않았고 경감은 그 자리에서 운전사를 체포합니다. 나중에 운전사의 집을 압수수색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어느 소녀가 촬영된 몇 장의 사진들이 발견됩니다. 경찰에서 이 사진의 정체에 대해 신문한 결과 운전사가 저지른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였음이 드러났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사진 속 피해자를 한 달 이상 데리고 다니며 고문하고 괴롭히다가 숨지게 했음을 자백합니다. 또한 여러 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음도 밝혀졌는데요. 오늘 소개할 세기의 살인마는 트럭스탑 킬러라고도 불렸던 로버트 벤자민 로즈입니다. 로버트 벤자민 로즈 혹은 로버트 벤자민 로데스라 불리는 이 남성은 1945년 11월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일에서 근무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어머니가 홀로 키워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군대를 전역한 뒤 돌아와서 소방관으로 일했었다고 전해집니다. 로버트의 어린 시절은 생각보다 평범했다고 합니다. 체육활동을 비롯한 여러 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합창단 활동까지 할 정도로 활발했었는데요. 이런 그는 사춘기를 겪으며 조금씩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살 때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된 이후 패싸움 등의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며 조금씩 엇나갔습니다. 이런 그의 엇나간 행위는 학교를 졸업한 뒤 해병대에 입대했을 때도 여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중에 강도 사건을 벌인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불명예 제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로버트가 해병대에 복무하던 중에는 그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훗날 로버트가 벌인 범죄 성향이 여러모로 타고난 것이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로즈의 이후 생활은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이혼하고 재혼했으며 해병대에서 불명예 제대했다는 기록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을 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규 일자리를 갖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일용직이나 단기 파트타임 직업 등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로버트가 트럭 운전사로 일하게 된 것은 아마도 1970년대 전후로 추정되는데요. 비공식적으로는 이때부터 범죄 행각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트는 트럭 운전을 하며 혼자 돌아다니는 동안 빗나간 성적 취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람을 고문하거나 혹은 자신이 고문을 당하며 쾌감을 느끼는 가학적인 취향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그는 자신의 3번째 부인이었던 데브라 로즈를 자신의 취향에 맞추겠다며 학대했던 것도 밝혀집니다. 로버트의 타겟이 된 것은 바로 히치하이커들이었는데요. 체포된 이후 자백한 주요한 피해자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24살의 패트리샤 캔디스 월시 그리고 26살의 남편 더글러스 지스코브스키였습니다. 두 사람은 1989년 시애틀을 떠난 이후 실종되었는데요. 로버트는 이들이 히치하이킹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람 좋은 미소를 띄우며 트럭에 탑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탑승하자마자 로버트는
로버트는 남편 더글러스의 목숨을 그 자리에서 뺏었습니다. 이후 그는 일주일이 넘게 패트리샤를 데리고 다니며 여러 방법으로 고문하고 관계를 가진 다음 그녀의 목숨을 빼앗은 뒤 유타주 밀라드 카운티에 유기합니다. 앞서 희생된 그녀의 남편 더글러스의 시신은 1992년에 발견된 뒤 신원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패트리샤의 시신은 이보다 앞선 1990년 10월 26일 사슴을 사냥하던 사냥꾼들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다만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시신의 부패가 심각해서 로버트가 자신의 피해자였음을 진술하고 난 이후에도 그녀의 시신이었음을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신원불명의 시신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체불명의 시신이 패트리샤의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은 2003년 5월 그녀의 턱뼈를 엑스레이로 대조한 후였습니다. 1990년 9월 29일 경찰은 로버트의 진술에 따라서 일리노이주 그린빌에 위치한 버려진 헛간을 조사합니다. 이곳의 다락방에서 경찰은 심하게 부패한 어느 여성의 변사체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체의 신원은 그해 2월 남자친구와 가출해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여성 레지나 K 월터스였습니다. 그녀는 로버트의 피해자들 중 가장 많이 알려진 피해자인데요. 레지나 K 월터스는 실종 당시 아직 10대 소녀였고 텍사스주의 패서디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월 3일 남자친구였던 리키 리 존스와 가출한 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로버트의 마수에 걸려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로버트는 앞서 벌인 패트리샤 사건과 비슷하게 이 두 사람을 트럭에 태운 다음 레지나의 남자친구였던 리키의 목숨을 먼저 뺏은 뒤 그녀만 오랫동안 따로 데리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은 무려 한 달 정도로 보였는데요.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그녀의 긴 머리카락도 짧게 잘라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로버트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찾은 증거품들 중에는 레지나 K 월터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그 중에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힌 채 찍은 사진들도 있었고 또 마치 어린 남성처럼 보이게끔 입힌 채 찍었던 사진들도 여러 장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로버트의 피해자들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납치되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왜냐면 로버트의 집안에서 발견된 물품들 중에는 그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가방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거의 다 레지나 K 월터스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 중에는 사진 촬영을 할 때 그녀가 입었던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그리고 파란색 티셔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옷가지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는데요. 로버트의 가학적인 성격을 미루어 볼 때 전문가들은 그가 가끔 레지나의 사진과 옷을 꺼내보며 사건을 추억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또 이 가방 속에 들어있던 어느 작은 노트에는 레지나의 부모님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혹시라도 그에게서 도망치면 당장 가족에게 보복을 할 것만 같아 보이는 내용이었는데요. 천천히 수첩을 넘겨보던 조사관은 뒷장에서 소름 끼치는 낙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뒷장에는 마치 피가 떨어지는 듯한 칼이 그려져 있고 총과 함께 섬뜩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데요. 내용은 리키 is a blood dead man, 바로 리키는 이미 죽었다 라는 뜻의 메시지였습니다. 어쩌면 로버트는 레지나를 고문하는 동안 이 노트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겼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1990년 4월 로버트가 체포될 당시 잡혀있던 피해자 말고도 그에게서 무사히 벗어났던 생존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샤나 홀츠였는데요. 샤나가 납치된 것은 패트리샤 월시 사건 한 달 뒤였습니다. 그녀는 로버트가 잠시 트럭에서 내린 틈을 타서 무사히 탈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정작 로버트를 제대로 신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샤나는 경찰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로버트에 대한 고소를 뒤로 미뤘는데요. 이 당시 샤나 홀츠는 약 2주간 납치를 당한 상태로 전문가들은 아마 그녀가 납치가 되던 동안 로버트에게 심한 고문을 받아 정신적으로 망가져 있었으며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해 무사히 탈출하고 난 뒤에도 두려움으로 제대로 된 신고 조치를 못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그녀의 진술이 조사에
큰 도움이 됐는데요. 샤나의 진술에 따르면 로버트는 트럭 뒤편에 위치한 운전사들이 쉬는 휴식 공간을 개조해서 따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장소로 만들었고 이곳에서 대부분의 고문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로버트는 언제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범죄가 끝날 때마다 이 공간을 깨끗이 청소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에게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진술대로 그의 트럭 뒤편 공간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이곳에는 그가 체포 당시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문 도구들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냥 보기만 해서는 도무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짐작조차 어려운 그런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과 희미하게 남아있던 지문도 수집할 수 있었는데요. 가택 수색에서도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밝혀져 로버트의 범행을 고발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증거품들 중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피가 묻은 헝겊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로버트가 범죄를 벌였던 현장으로 지목되었던 어느 버려진 창고의 바닥에서 헝겊 조각을 하나 발견했고 그의 집에서 발견된 피 묻은 헝겊과 대조한 결과 서로 일치하는 소재였음이 밝혀졌지만 이 헝겊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기성품이었던 데다가 많은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품이어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가 밝힌 사건 내용들은 앞서 말한 대로입니다. 경찰은 그에게 추가적인 여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려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장거리 트럭 운전기사라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직업 특성상 미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기에 CCTV도 없던 시절에는 어디서 누구를 납치했고 또 어디에 유기했는지 알아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로버트의 진술과 자백에만 의존해 조사를 진행해야만 했는데요. 이를 눈치챈 로버트는 영악하게도 불리한 증거가 있을 법한 사건들만 진술했고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함구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FBI에서는 로버트의 범죄가 1975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며 최소한 50여 건 이상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아쉽게도 일단 밝혀진 범죄들로만 기소가 진행됐습니다. 그는 레지나 월터스를 포함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1급 살인죄로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재판을 위해 또 다른 주로 옮겨져 그곳에서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메나드 교도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사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은 로버트 로즈를 처음으로 체포하고 그의 조사를 맡았던 3명의 경찰관들입니다. 좌측부터 릭 바나트, 에드 러셀, 마이크 밀러 경감입니다. 당연히 로버트는 이 세 사람을 무척 증오했고 그 중에서도 그는 에드 러셀에게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듯한데요. 그래서 로버트는 에드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자신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혹은 사진과 실명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시에는 즉시 에드 러셀을 고소할 것이며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빼앗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에서는 로버트 로즈의 소지품들 가운데에서 어느 사진 한 장을 찾아냈었습니다. 이 사진은 로버트가 직접 트럭 내부에서 촬영한 것이며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떤 젊은 여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여성이 그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여겨서 로버트에게 사진 속 여성에 관해 물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여긴 그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이 여성의 정체에 관해 알기 위해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받기 시작합니다. 로버트의 피해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아주 짧게 잘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성의 머리는 아직 길었기 때문에 납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촬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5년 전직 FBI 수사관이었던 마크 영에게 한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보 내용은 사진 속의 주인공이 본인이며 아무런 피해 없이 현재 잘 살아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파멜라 밀리켄이었고 사진이 촬영된 것은 아마 1985년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치하이킹을 하며 우연히 트럭을 얻어 탔는데 그것이 아마도 로버트였을 것이었다고 얘기했는데요. 딱히 특이한 사항은 없었지만
하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점은 파멜라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가 자신의 사진을 촬영했고 뭐하러 사진을 찍었냐고 묻자 그는 혹시라도 파멜라가 자신을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면 로버트 본인 역시도 파멜라를 절도범으로 신고하기 위해 보험용으로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후 위니펙의 어느 버스 정류장에 내려줬다고 하네요. 어쩌면 로버트는 그녀를 다음 희생자로 점 찍었지만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 버렸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최소 40건 이상으로 추정되니 어차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 바에야 사건 내용을 전부 다 자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지만 이미 70대가 훌쩍 넘은 로버트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라도 마음을 바꿔서 실종된 일부 피해자들의 행방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트럭스탑 킬러라고도 불렸던 범죄자 로버트 벤자민 로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벌써 2024년도 9월이 되었네요. 아침 저녁과 낮의 일교차가 많이 큰 편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남은 추석 연휴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8월의 몰아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